안녕하십니까, 황희만입니다.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서 가감없이 들여다보고 그 해결책과 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는 IFS 까톡. 오늘은 소득주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학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 소득주도 경제 성장 정책, 네. 이걸 지금 내걸고 나왔는데요. 네. 이게 뭐 어떤 얘기인지 네. 좀 뭐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네. 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그 사실 뭐 이론적 근거가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정책이 아니냐, 예. 그렇게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너무 우리가 주류 경제학에만 익숙해 있어서 그렇지,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상당히 한 20년 전부터 네. 대두돼 온 그러한 그 성장 정책 이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늘면은 소비도 늘고, 소비도 늘면은 투자가 늘지 않겠느냐. 네. 투자가 늘어나서 결국은 다시 선순환 구조로 네. 소득도 늘어나는, 성장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론입니다. 네. 이런 일반인들 듣기에는 이 소득이 늘어나니까 네. 좋다. 그리고 또 경제도 활성화된다. 네. 상당히 좋은 이론인데 네. 이게 왜 경제 그 주류에서는 얘기 안 되다가 네. 어느 배경에서 이게 갑자기 나오게 된 겁니까? 네,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소득과 부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보시면은 지금 저 표가 피케티라는 학자가 발표한 그런 표인데요. 네. 저건 미국의 소득 불균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차트의 그 Y축에 해당하는, 종축은 뭐를 의미를 하냐면 자본을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 자본에는 보통 토지도 포함시키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940년대까지는 굉장히 그 자본이 소득에 비해서 많았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인 불균형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요 선진국들이 농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지주계급으로 예. 부가 쏠려 있고, 예. 불평등한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상당히 완화가 됐다가 1990년대, 80년대부터 엄청난 속도로 2010년이 되면서 이제 증가를 하죠. 예, 불균형이 확대되죠. 네, 불균형이 확대되죠. 그래서 또 다른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의 경우도 물론 미국만큼 양극화되거나 악화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패턴은 비슷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 네.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은 2010년까지에는 실적치의 그림이고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될 거다 하는 것이. 불균형이 심화된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GDP가 있다 그러면 GDP의 한 7배, 8배까지 굉장히 심화 부가 쌓이고, 네. 피케티 같은 학자들은 세습자본주의라 그럴까요? 상속에 의해서 부가 되물림되는 그러한 불균형적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추계한 겁니다만, 저 빨간 선이 우리나라의 그 자본소득 추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굉장히 마일드한, 그러니까 굉장히 완만한 상태에서의 유커브다.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개선되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악화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불균형 심화 추세는 타고 있다. 예. 하고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굉장히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만 밀라노비치가 추계한 결과인데 이거는 가구 소득의 분포입니다. 전 세계 지구의 한 118개국의 가구 소득을 다 합친 겁니다. 예. 예. 맨 왼쪽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그런 집단이고요. 예. 95% 이상이 되면은 아주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엘리펀트 커브다, 뭐 코끼리 커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988년에서부터 2008년 한 20년 동안을 추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1988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보통 경제학자들이 이 시기를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원년으로 잡기 때문에 2008년까지의 실질 소득 증가율을 왼쪽에 표시한 겁니다. 그럼 보시면 전 세계 소득 분포 구조 중에 정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실질 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죠. 그럼 전 세계에서 정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흥공업국들의 부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의 부자들도 상당수의 부자들이 저 중간 정도 소득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자면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신흥공업국들의 부자들의 위치가 한 45%에서 한 65% 사이에 그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제일 많이 뛰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75%에서 85%에 위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득은 거의 실질 소득이 증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 그룹이 누구냐 하면은 주요 선진국의 중위 소득자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거다. 이 세계화 현상 중에서. 그런 반면에 95% 이상의 소득은 엄청나게 증폭을 해버리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결국 브렉시트 현상이라는 거 있죠. 지금 영국이 EC에서 탈퇴하는 그 주도적인 핵심 세력들이 저기서 피해를 말하자면 영국의 중산층입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트럼프를 지지한 세력들도 중산층이다. 미국의 화이트, 백인 중산층 계층들이 결국은 실질 소득이 너무나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만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를 보니까요. 왼쪽 패널은 1988년에서 2008년, 그러니까 세계 금융 위기가 왔던 2008년까지의 저희 연구실에서 통계청 데이터를 가지고 엘리펀트 커브 같은 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보시면은 그 기간만 하더라도 중간 소득자들이 상당히 실질 소득이 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에는 최근까지 2015년까지 보시면은 우리도 거의 엘리펀트 커브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실질 소득이 증가한 반면에 중산층들은 실질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낮았고 상위 계층에 올수록 실질 소득은 오히려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밀라노비치의 그 패널 데이터에 의한 세계 현황을 비슷하게 따르는 가지만은 중산층이 아주 망했다든가 그다음에 뭐 고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소득이 뛰었다든가 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첨예화된 건 아니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세계 경제가 상당히 저성장에 지금 터덕여 왔습니다.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양극화되고 성장도 침체되고 하니까 특히 웅크타드라든가 국제노동기구 같은 이런 기관에서는 소위 말하는 프로 그로스라 그래서 이 성장을 하면 뭐를 하냐. 결국은 극빈자 그룹이라든가 중간 소득자들이 이익을 향유를 못하니까 너무 소득이 양극화되니까 그것을 좀
다시 말하면 중간 소득 내지는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을 좀 향상시키는 그러한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 나왔던 것은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웨이지 레드 그로스라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어떠한 기치를 내걸었냐면 임금 소득을 증가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선순환 구조, 아까 말씀드린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냐. 성장도 좀 살리고 소득 분배도 개선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관에서 그게 나왔고, 임금 주도 성장만을 가지고는 임금은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아주 극빈자들 중에는 아예 일에 노동을 못하는 사람들, 노년 계층이라든가 뭐 극빈자 그룹에서는 일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전 소득이라든가 혹은 뭐 복지 소득이랄까 이런 것을 좀 더 포괄적인 소득 진작 정책을 사용을 해야 그 어떤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걸로 바뀐 것이죠. 임금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소득 성장을. 그럼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정책에 그 대입시켜서 실시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은 뭐 1990년대부터 유럽 특히 이태리라든가 그리스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한때는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 사회당 정부 하에서 내각이 수립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당 정부 하에서 그 경제 정책의 모토가 제3의 길이라는 캐치프레이즈인데, 그게 쉽게 말하면은 막 제1의 길이 자본주의였다 그러면은 제2의 길이 막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었느냐. 근데 결국 둘 다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혼합적인, 예를 들자면 자본주의를 가되 사회주의 색채를 좀 강하게 집어넣은 노조를 보호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좀 도입하자 하는 것이 제3의 길 정책 같은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에 결국 소득주도 정책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죠. 뭐 가장 중요한 소득주도 정책 중에 하나는 공공부문의 임금을 좀 더 확실하게 올려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뭐 인프라 투자도 계속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주도 정책을 추진을 했었는데 결과는 굉장히 실패작이었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고 특히 그 재정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재정 위기가 금융 위기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 그리스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가 한때 굉장히 어려웠었죠, 경제가. 그거 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질이라든가 베네수엘라든가 이런 남미 나라들도 소위 말하는 좌파 정부 혹은 뭐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죠. 그 브라질의 소득주도 정책이라든가 베네수엘라의 소득주도 정책은 한때는 굉장히 ILO 쪽에서는 그 뭐 칭찬을 받은 그런 정책들이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브라질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결국 실패로 끝났고요. 베네수엘라도 요즘 베네수엘라는 뭐 엄청난 실패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일단 들을 때는 누구나 혹하는, 다시 말하면 소득을 올려준다는데 그거를 싫다거나 그거를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죠.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원래 그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의도한 대로 선순환 구조로 가느냐 말았느냐 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각국의 사례도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새 정부에서 소득주도 정책의 성장 정책을 지금 편다 그렇다면 뭔가 이 뭐 조건이나 여건을 잘 갖춰놓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어떤 조건들이 공공 조건일까요?
비주류 경제학자들, 후기 케인지안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성공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일정한 어떤 그 성공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은 성공할 수가 있다. 특히 최근에 후기 케인지안들이 비주류 경제학들이 발표한 논문을 자세히 보면은 일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요, 두 가지 채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는 이것이 콘삼션, 다시 말하면 소비를 자극해가지고 일단은 소득을 올리니까 소비를 자극해가지고 그 소비가 투자로 연결이 돼서 투자가 성장을 촉진하는 이러한 채널이 한 채널이 있는데 특히 이 소비가 데트 파이낸스, 다시 말하면은 부채로 충전이 될 때, 충당이 될 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 이렇게 될 때는 굉장히 일종의 버블이 생겨가지고 그 선순환 구조로 못 간다는 워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채널은 소득주도 성장이 투자 자체를 증대시킬 수 있다 하는 이론입니다. 투자 자체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 증대를 통해서 수출도 증대를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투자가 선순환 구조로 자극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면은 이 채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살리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너무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를 하지 말고 소득주도 성장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투자주도 성장이다.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립되는 개념은 당연히 이윤주도 성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윤주도라 그러면 그것이 뭐 재벌 위주의 하여튼 일반인들이 이윤이라 그러면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갖다 이윤주도라 그러지 말고 투자주도로 이윤을 쌓아야 된다는 이유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윤을 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주도 성장 정책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 이미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원래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거는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인도라든가 내수시장 자체로도 엄청나게 큰 나라들. 일본만 해도 그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제 기억에 30% 안쪽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 80~90%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내수시장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한번 보시면은 총수요 성장 요인 분석 결과라 그래서 이제 소득주도, 특히 임금주도가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소득 증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요. 그게 소비 증대 경로라든가 투자 증대 경로라든가 수출 증대 경로 이 3대 경로를 통해서 총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탈리아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서 네덜란드라든가 멕시코 같은 나라는 굉장히 낮죠. 그 총 효과가. 우리는 중간 정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경우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주도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이제 불안감에서 그런데요. 이렇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간다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임금도 올려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계속 임금이 또 올리기를 기대한다면
이게 임금이 그 생산성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네, 아주 이 문제 해결한 뒤면 어떨까요? 정확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지금 후기 케인지안들, 특히 최근에 모이어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이 성공을 하려면은 이것도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웨이지 리스트레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임금을 억제할 줄 아는 그러한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러니까 가령 지난번에 정부에서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죠. 그리고 뭐 그거를 또 앞으로 예시제처럼 계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예시를 한 거는 참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그렇게. 왜냐하면은 그 민간 부문이 초과해서 그거를 임금을 인상시키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왕 할 바에야 미리 몇 퍼센트를 더 하자 하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한 임금을 자제할 줄 아는, 그러니까 임금 자제라고 제가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요. 웨이지 리스트레인트를 임금 억제라기보다도 임금을 자제할 줄 아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그래서 나머지 임금들이 다 연동돼서 올라가 버리면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임금주도 성장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결국은 이윤율을 굉장히 하락시킬 거고 이윤율이 하락되면서 투자가 안 될 거고 투자가 안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질 거고 그 수출 부문의 비중이 큰 나라는 결국은 GDP도 성장률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악순환의 구자로 가는 데 있어서 키 파라메터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정책 변수가 어떤 사회 인프라가 임금을 자제할 줄 아는 그러한 인프라가 있을 때, 그래서 그 모여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거는 후진국에서는 후진국이나 개도국 뭐 그들이 그렇게 명칭을 안 했지만은 예를 들자면 뭐 브라질이라든가 베네수엘라든가 이렇게 임금 자제를 할 줄 아는 사회적 제도가 정착이 안 된 나라는 필패의 정책이 된다는 것이죠. 그 건전한 성숙도 성숙도의 굉장히 제도적인 성숙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목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장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성공의 일정한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 선순환 구조로 가려면 투자주도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임금 인상을 자제할 줄 아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 정책도 너무 일자리 정책을 집착할 필요가 없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정부가 펀드를 배분할 때도 저는 우수한 공기업, 다시 말하면은 노동 생산성이나 총요소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공기업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로 배분을 해주는, 다시 말하면은 공기업 내 공공부문 내에서도 예산의 배분이 생산성 위주로 돼야지 일자리 창출 위주로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민간 기업들도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서는 일자리 창출하지 말라 그래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고요. 생산성이 형편없는 부분 그런 기업에다가 일자리 창출하라고 떠밀면은 임금 보조만 하면은 사실은 그 기업 그 산업을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일자리를 줄여야 생산성이 겨우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정부의 일자리 추진 정책도 좀 유연하게 해야 돼요.
생산성 위주로 향상 쪽으로 바꿔. 예. 또 그것이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바이블이라고 생각하고 달겨들면은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지는 지금 정책을 하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지금 정부 일각에서도 다시 혁신형 주도, 뭐 혁신 산업에 대한 혁신형 투자, 좋은 얘기죠. 지금 제4차 산업혁명에 맞이해서 우리가 혁신밖에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그거를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첫째는 구조조정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구조조정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올스탑한 상태에서 뭐 촛불혁명이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상태. 뭐 지금 조선업이라든가 일부 사양산업의 경우에 구조조정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혁신형 투자에 돌아갈 자금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 구조조정에는 저는 두 가지 정도의 구조조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소위 말하는 산업 내 구조조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산업 내 구조조정이라는 같은 산업 내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을 흡수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뭐 경쟁 구조를 따질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경제가. 뭐 공정거래법이고 뭐고 다 따지는 건 좋긴 좋으나 그것이 결국은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인트라 인더스트리 리스트럭처링이라 그래서 산업 내에서의 구조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 간 구조조정. 뭐 어떤 산업 쪽으로 몰아준다든가 다른 산업을 좀 빠른 속도로 사양화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 공동체로서의 운명은 중견기업들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중견기업이거든요. 중견기업이 빠른 속도로 대기업화, 글로벌 기업화 돼야 중소기업이 따라가는 거죠. 중소기업들이. 군들은 중견기업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중견기업 중심으로 아주 혁신적인 투자 주도 정책이 추진되는 게 좋겠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력으로 잘하는 산업에서 혁신적인 투자를 먼저 선도해야지 변방에 있거나 이 벤처라는 거는 지금 100개의 벤처 기업이 생성이 되면은 이건 실리콘밸리의 통계입니다만 5% 내지 10%가 살아남는 3년 후에 살아남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적인 투자는 저는 우리가 잘하고 가는 산업,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중견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혁신형 투자를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는 결정적인 그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나 세제 지원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경영의 승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하나의 바틀넥, 애로 한국 경제의 현재 왜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왜? 대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거나 어떤 기업들은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기 부친, 자기 할아버지의 기업을 승계를 해야 되는데 대규모의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투자의 주체, 그런 분들이 좀 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독일의 중소기업들 상속되고 그럴 때 엄청난 세제 지원 같은 것을 해주고 있거든요. 막 특히 고용을 승계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투자를 할 그러한 기업의 투자에서는 세제 지원을 좀 더 투자세 감면을 더 크게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 뭐 저도 경제학을 했습니다만 경제학 쪽에서만 보는 그러한 시각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전환기 그리고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그런 면에서 좀 물꼬를 터주는 투자주도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을 시행하는데 꼼꼼히 여러 분을 다 살펴본 다음에 정책을 시행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 그 토론한 바와 같이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잘 살펴봐야 이 성공의 길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오늘 토론이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바른 길로 가는데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